안녕하세요. 1학년 미술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미술사 시대별 사회상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선사미술 얘기할게요. 선사미술은 다산과 풍요를 바라는 기원과 주술이 선사미술의 사회상이었습니다. 고대미술은 4세기 이전까지 미술을 고대미술이라고 하는데, 이집트, 그리스, 로마 미술을 고대 미술이라고 하고요. 이 고대 미술은 인간의 지혜와 사람들의 지혜와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회였고요. 이런 인간의 지혜와 이성의 이런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서양 문화의 한 축이 되었고요. 중세미술 4세기부터 13세기 근 1000년 동안은 기독교 종교가 이 시대의 사회상을 지배했고요.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는 무가치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만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던 그 시대의 사회상을 갖고 있어요. 이 시대를 히브리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서양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담겨있는 헬레니즘 문화와 기독교 문화와 히브리즘 문화가 결합된 문화의 두 축을 이루었습니다. 자, 르네상스 미술은 14세기, 16세기까지인데, 중세미술은 문화의 암흑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이성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였는데, 르네상스로 와서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죠. 이 고전이라는 얘기는 그리스 로마 문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신과의 조화를 깨었던 이 문화 미술을 르네상스 시기라고 하고요. 그랬는데 이제 신보다도 인간의 이성이 좀 더 강조가 됐던 시대가 와요. 바로크 시대예요. 그래서 왕이라든가 절대군주의 장엄한 미술 문화가 있었고, 18세기 로코코 시대에 오면 하나님보다 더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이성을 더 존중하게 되고, 귀족 문화가 발달해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장식 미술 문화가 발달합니다. 귀족의 사치스럽고 화려한 장식 문화가 발달해요. 장식 미술 내지 장식 미술 문화. 여기까지가 이전 시간 내용 요약이었습니다. 오늘은 19세기 근대 미술로 오겠습니다. 19세기는 서양에서는 프랑스 혁명이나 산업혁명과 같이 사회 변혁이 많이 일었던 시대고요. 그 전까지 왕이라든가 왕과 귀족 문화였다면 19세기로 오면 시민사회 문화로 바뀌게 돼요. 시민사회 문화로 바뀝니다. 이런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왕과 귀족의 권력을 몰아내고 시민사회가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갔던 시대였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식이 강조되고 또 다양한 미술의 표현 양식이 등장하게 되었던 시대가 19세기 미술입니다. 제일 먼저 있었던 미술 사조는 신고전주의라고 합니다. 신고전주의를 영어로 표현하면 네오클래식이죠. 네오클래식. 즉 새로운 클래식이다 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클래식이라는 얘기는 앞서 얘기했던 고전이죠. 고전. 서양 문화에서의 고전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얘기합니다. 그리스와 로마를
신고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라는 얘기는 그리스 로마 시절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까지 왕이나 귀족의 권력에 의해서 사치스럽고 장식적인 그런 이제 미술이 아니라 이제는 냉정하고 이지적인 이상미를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신고전주의 이게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미술의 신화와 로마 또 역사적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는 다비드 앵그르 같은 사람이 있고요. 이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신고전주의 미술과 신고전주의를 열었던 프랑스의 르크자이 다비드라는 화가가 그린 호라티우스 가문의 맹세입니다. 자, 호라티우스 가문은요, 고대 로마 시절 로마가 도시국가로 형성될 때 호라티우스 가문의 명예로운 가문이 있었어요. 여기 가운데 서 계신 분이 호라티우스 가문의 아버지이시고 그 식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웃 나라가 이 고대 로마 국가를 침략하고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호라티우스 가문의 아버지는 이 삼형제 보시면 늠름하고 씩씩하게 생겼습니다. 이 삼형제에게 전쟁에 나갈 것을 아버지가 칼사자리를 지어주며, 아들아, 이제 전쟁이 났으니 너희가 나라를 지키도록 해야지, 칼사자를 넘겨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남학생들은 지금 군대를 가라고 하면 당당하게 군대를 가고 싶어 합니까? 요즘 사람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 이 호라티우스 가문의 삼형제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당당하게 칼사자를 받아서 전쟁터를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부녀자들, 엄마와 그 누이 동생들이 많이 괴롭고 슬퍼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아들과 오빠들이 군대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생사를 달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나라에 대한 충성과 절대 애국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왕이라든가 귀족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겼던 때에 이 시민혁명을 일으킨 이제 시민혁명군들은 애국을 위해서 당당하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로마나 그리스의 냉정하고 이지적인 이상미를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다비드가 그린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그리스 시절 철학자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젊은 청년들을 현혹한다는 죄를 짓고 사형을 얻어받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이 감옥을 보시면 감옥문이 열려있나요? 닫혀있나요? 열려있죠.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에게 주어진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까? 쇠사슬은 풀어져 있죠. 소크라테스는 언제든지 감옥을 나갈 수 있으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받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감옥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이나 간수들이 빨리 탈옥을 할 것을 권유받았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자기의 냉정한 철학적 명분 때문에 스스로 독배를 마십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지만, 이러한 그림을 다비드는 그려서 로마의 시대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냉정한 시대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조금 이제 야한데 앵그르가 그린 샘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르시스라는 이제 청년이 있었죠. 그래서 겨울가에서 자기 얼굴에 폭 반해서 물에 빠져 죽고 마는데, 그래서 나르시스가 빠진 자리에서는 수선화가 피었죠. 자, 이런 나르시스와 샘의 정령인 여종 에코가 이
이 여성은 요정 에코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 신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봐야 할 건 이 신고전주의는 바로크나 로코코 시대의 사치스럽고 향락스럽고 장식적인 그러한 세부적인 묘사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림처럼 조각처럼 대리석을 깎아놓은 듯한 이런 화풍을, 이런 아카데믹한 그림의 화풍을 추구했던 것이 신고전주의 화가의 그림 특징입니다. 자, 낭만주의 또 넘어가죠. 자, 낭만주의는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 여러분은 낭만적인 분이십니까?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낭만적이라는 건 무언가 틀에 박히지 않은 어떤 자유로운 상상이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 이런 것을 꿈꾸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혁명과 사건이 주제가 되었고요. 대표적인 낭만주의 화가의 작가는 제리코와 델라크루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제리코가 그린 메두사호의 뗏목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 그 사건 센세이션이 되었던, 영국에서 센세이션이 되었던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요. 영국배 메두사호가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출항을 했었는데 그만 도중에 난파됐어요. 그래서 배는 부서져서 난파되고 사람들은 이제 조난을 당했는데, 마침 이때 귀족이나 장교들은 구명선을 타고 안전하게 도망을 갔어요. 그렇지만 하급 선원들과 노예들은 구명선을 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난파된 배 조각을 이어붙인 뗏목을 만들고 150명가량이 수개월 동안 15일 동안 조난을 당한 뒤에 결국은 이제 구조가 되었죠. 여러분, 이제 이 흑인 노예가 저 멀리 수평선을 향해서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죠. 확대해 보시면 수평선 너머에 저기 작게 어떤 배의 돛대가 보이기 있습니다. 이 돛대를 향해서 흑인 노예가 열심히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조난을 이 150명 가운데 불과 수십 명만 살아남았는데, 자, 이 사건이 나중에 커다란 센세이션이 됩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과연 평등이란 무엇인가? 귀족과 장교는 안전하게 탈출했지만 이런 하급 선원들과 노예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이 시민사회 혁명이 일어나고 평등을 부르짖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판단이었던가? 그거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 하급선원과 노예들은 15일 동안 생존하면서 어떤 폭력과 또 기근과 또 갈증에 목말라 했는데, 더욱 문제가 됐던 건 이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죽은 시신을 인육을 먹었어요. 사람 고기를 먹고 버텼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존엄은 어디까지인가? 생존을 위해서 인육을 먹어야 되는 것이 존엄인지 아닌지가 이 당시 상당히 많은 센세이션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이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이 그림을 실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델라크루아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이에요. 자, 이 당시 프랑스 혁명이 계속 1년의 프랑스 혁명이 있었으면서, 자, 귀족이나 지배계급을 몰아내고 평범한 시민사회가 혁명의 주체가 되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고 했던 이 당시 사회상을 그리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여성은 현실의 여성은 아니죠. 자유의 여신이죠.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한 일종의 심벌입니다. 자유의 심벌이 됐던, 그리고 여기 프랑스 깃발이 나쁘기는데 붉은색, 흰색, 푸른색,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죠. 이러하지. 그리고 이 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는데, 여러분 이 혁명이라는 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혁명군의 시체를 밟고 넘어서 혁명이 쟁취된다. 그러니까 이 당시 프랑스 시민이 갖고 있었던 혁명의 생각은 혁명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라크루아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이에요. 자, 자연주의는 지금까지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물론 그 이전의 그림들은 보통 그림 속의 주제나 소재는 영웅을 다루고 있어요. 훌륭한 장군이나 훌륭한 인물, 그 다음에 신화 속의 신화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를 다루고 있고, 어떤 귀족과 같은 지배계급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웅이나 신화, 종교, 귀족과 같은 이러한 그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일련의 사람들은 이러한 그 혼란한 도시나 이런 그 지배계급의 이야기를 떠나서 농촌이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단순하고 소박한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고 충실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도시의 영웅이나 신화, 종교, 귀족을 떠나서 시골로 내려가서 소박한 자연의 주제를 그리고자 했던 사람을 이제 바르비종파라고 하고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자연의 풍경이나 농촌 생활, 시골 농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밀레 코론데. 아마 이 자연주의 사람들서부터 화가라는 직업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난한 직업인가요? 아니면은 대단한 직업인가요? 지금 이제 화가라는 직업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화가는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제 공식이 아마 이때 자연주의에서부터 생겨난 거죠. 이전의 화가들은 권력의 스폰을 받고 대단한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이 자연주의에서부터는 가난한 화가가 탄생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만종이라는 그림은 늦을만, 꽉찰만, 그러니까 저녁종이라는 얘기인데, 어느 두 부부 농부가 오후 늦게 감자밭에서 이제 농사를 짓다가 저기 지평선 너머에 교회 종탑이 보이는데, 교회 종탑에서 정소리가 은은히 들려오고, 이 정소리를 듣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저녁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만종이고요. 자, 코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린, 역시 자연지화가 코로가 그린 모르테 퐁턴의 추억입니다. 이렇게 이런 복잡한 도시나 어떤 그런 그럴듯한 주제를 벗어나서 이런 시골에 있는 이런 자연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던 이런 자연주의 화풍의 그림을 그린 코로인데, 이러한 자연주의 화풍이 나중에 풍경화를 주로 그리게 했던 풍경화가 중요한 그림의 소재로 다시 된 인상주의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주의, 자연주의와 사실주의의 어감이 좀 비슷한데,
자연주의는 이제 내추럴리즘이죠. 내추럴리즘. 사실주의는 뭐라고 할까요?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리얼리즘. 자연주의는 그냥 자연을 그냥 그대로 보고 그리는 거라면, 사실주의는 그 끊임이 없는 현실의 모습에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사실주의 학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주의는 그 시대와 사회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알리는 그러한 모습의 화풍을 사실주의 화풍이라고 해요. 자, 대표적인 화가는 꾸르베와 도미에가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이 그림은 꾸르베가 그린 안녕하세요 꾸르베씨라는 그림입니다. 꾸르베는 역시 프랑스 시골로 가서 자연주의 화풍과 비슷하게 그렸지만, 이 사람이 사실 자연주의와 다른 이유는 대상에 말을 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꾸르베라는 화가가 있고요. 여기에 농촌 이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서로 인사를 건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꾸르베에게 안녕하세요 꾸르베씨라고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사실주의 모습인 겁니다. 꾸르베는 유명한 말을 한 말이 있는데,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으므로 천사를 그리지 않겠다. 자, 이런 유명한 말을 했던 사실주의 화가였죠. 자, 도미에가 그린 3등 열차의 그림이에요. 자, 도미에도 역시 자연주의 화가에서 시작했지만, 그 현실 사회의 모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여러분 기차를 타게 되면 1등 칸, 2등 칸, 3등 칸 이렇게 요금에 따라서 자리가 차등 배석되는데, 이런 아주 싸구려 칸에 타고 있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어떤 이런 힘든 모습을 강렬한 명암 대비와 어두운 톤으로 암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그 당시 사회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 사실주의 그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5번 인상주의. 인상주의에서 이 인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impression이라고 합니다. impression. 자, 이 인상이란 말은 어떤 대상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느낌을 인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첫 인상이라고 있죠. 첫 인상.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걸 인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mpression이라고 하고요. 자, 그림에서 인상주의는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상을 포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엇을 그릴까를 얘기했다면, 인상주의는 어떻게 그릴 건가를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이 빛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릴까? 여러분, 빛은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아침에 다르고 또 오후에 다르고 저녁은 또 빛이 달라지죠. 그리고 빛의 방향은 시시각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때 빛의 방향은 시시각각 변해요. 그리고 흐린 날, 맑은 날, 또 맑은 날도 빛의 방향이 다르죠. 이러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의 인상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포착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인상주의 화가들은 야외 스케치를 나갔습니다. 야외 스케치를요. 이전에 사실주의나 자연주의 화가는 약간의 밑그림을 그려와서 실내 아뜰리에, 실내 화실을 아뜰리에라고 하는데, 아뜰리에에 와서 낮에 보았던 인상을 기억을 떠올리며 그렸다면, 인상주의 화가는 아예 바깥에서
바깥에서 완성을 봐야 됐어요. 그림의 완성을. 그러니까 후다닥 빨리 그려야 되겠죠. 그 그림을. 예. 그러면 그림을 빨리 그려야만 했어요. 빛이 자꾸 바뀌니까. 그러면서 독특한 화풍을 이루어냈는데 이것이 인상주의 화풍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모네라든가 르누아르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림을 볼게요. 자, 인상주의 하면 진짜 모네가 대표적인데 이 그림은 모네의 아내와 모네의 아들을 같이 산책하는 과정 중에서 언덕 위에 그 모네의 아내가 파라솔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솔을 든 아내와 아들인데 햇빛은 역광으로 비치고 있고요. 햇빛이 반짝이는 그런 모습의 순간들을 빠른 분놀림으로 휘리릭 칠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상주의의 새로운 그런 화풍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자, 이것이 인상주의의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까이 보면 그림이 아닌 것 같죠? 그냥 물감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자, 축소해 보면 그림으로 됩니다. 자, 이것은 말년에 모네가 수련 시리즈, 모네 정원에 연못이 있었고요. 그 연못에 수련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수련을 그린 형태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수많은 분들림이 순식간에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자, 가까이서 보면 그냥 물감에 어떤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러한 것이 모네가 그린 인상주의 화풍이에요. 자, 르누아르가 그린 테라스의 자매라는 그림입니다. 르누아르는 역시 풍경화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로는 파리 시민들의 즐거운 그리고 유쾌한 생활 모습을 많이 표현했던 밝은 이미지를 그렸던 대표적인 화가고, 역시 분놀림이 빨리 완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분놀림이 많이 빠르죠. 그러면서 이런 부드러운 필치의 화풍이 생겨나고, 자, 이것도 역시 모네가 그린 라그느 누에르, 그러니까 개구리 호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인데, 이 파리 시민들이 즐겨 찾았던 목욕도 하고 또 야유회도 즐기던 일종의 휴양지예요. 이 휴양지에서의 모습을 빠른 분놀림으로 완성하고 있는 모네의 인상주의 화풍입니다. 자, 신인상주의란 네오 임프레션, 과학적인 색 분석을 통해서 병치환학과 전멸법으로 그림을 그렸던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제 인상주의는 빛이 중요하죠. 빛. 이 빛을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순수한 빛으로 묘사할 것인가, 이것이 인상주의 생각인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그리고자 했던 사람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즉 병치혼합이라는 전묘법으로 그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세라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는 표현을 못할 수 있지만, 자, 보겠습니다. 자, 세라가 그린 그랑작트 섬의 일렬 오후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색점을 찍어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과 녹색을 섞으면, 노란색과 녹색을 섞으면 그 중간의 색이 멀리 공기 혼합을 통해서 선명하게 색이 보이게 되거든요. 자, 이것이 이러한 전묘법을 했던 사람을 신인상주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세라가 그렸어요. 그랑작트 섬의 일렬. 자, 후기 인상주의로 가면, 자, 이 후기 인상주의 대표적인 사람은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세잔, 반 고흐, 고갱. 이 사람들은 고집이 셌어요. 개성이라든가 그 작가의 고집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작가의 개성과 고집이 그림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는데, 이러한 이제
이런 작가의 주관과 개성이 있는 표현이 현대 미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아주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세자는 자연의 모든 형태는 원 기둥과 그 원뿔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이제 이런 나무가 한 그루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뭐 이렇게 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복잡한 나무를 풍경하던 그렸죠. 근데 세자는 이런 복잡한 나무도 단지 원뿔로 원기둥으로 단순화되어 주는구나. 그러니까 세자는 사실은 그림을 원래 못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자는 단언코 얘기하지만 잘 그린 화가는 아니에요. 세자는 잘 그린 화가는 아닙니다. 단 세자는 이러한 형태를 계속 연구하면서 관찰하면서 결국 형태의 근본적인 어떤 그림의 근원적인 형태는 단순화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그런 일대의 혁신을 이루어요. 그래서 세잔의 조형성은 잘 그렸다라기보다도 훌륭한 그림으로 들어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훌륭한 그림. 여러분 이제 저도 세잔의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조형성이 훌륭한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세기 현대회화의 참다운 발견자로서 세잔의 이러한 화풍은 현대미술의 입체파와 추상화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고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반고흐는 정신이 나약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정신병적인 병력을 가지고 힘들게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의 나약함과 어떤 이제 그런 그 병적 증세가 그 반고의 어떠한 이제 그 독특한 분놀림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독특한 분놀림은 그 그림을 통해서 작가의 감정이나 개성이 고스란히 이 반고의 어떤 광적인 느낌이 그림에 고스란히 엄하게 되죠. 이것은 오늘날 20세기 현대 미술에 표현주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고갱은 원래 이 사람도 원래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잘 그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사람의 어떤 상징성, 마음에 품고 있던 어떤 심적인 생각들, 그리고 어떤 종합적인 여러분 이제 그림이라는 건 어떤 객관성도 필요하고 또 주관성도 필요하거든요.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회화를 작업할 때에는 그 작가의 주관성도 필요하고 그 작가의 객관성도 필요하거든요. 자, 이것을 하나로 뭉뚱그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 고흐의 그림을 종합주의 그림이라고 해요. 네. 지금까지는 그림이 주관적으로 치우치던가 그림이 객관적으로 치우치던가 뭔가 하나의 방향만 갖고 있었다면, 고갱의 그림은 어떤 이런 것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노렸던 그림의 주제의 객관성과 주제의 주관성을 동시에 표현하려고 했던 그림을 그렸던 작가가 고갱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후기 인상주의 세 사람은 참으로 고집이 셌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고집이 현대미술, 즉 고갱은 야습화에 영향을 주어요. 그림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세잔이 그린 생트 빅토르 산이라는 그림입니다. 세잔은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좋지 못한 평판을 피해서 파리를 떠나서 자기 고향에 와서 풍경화나 정물화에 매진을 했습니다. 이건 자기 고향에서 바라본 생트 빅토르 산인데, 여러분 이 산의 풍경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그리진 않았지만 좀 나중에 가면 이 산의 모습이 면과 선과 점으로 점점점 간략화돼요. 여기 보면 사각형의 면밖에 남지 않죠. 이러한 그림이 나중에 피카소의 입체파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산이라고 풍경화라고 생각을 못하지만
이 그림이 나중에 추상 미술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추상 미술에 힌트를 제공해요. 세잔의 그림이. 자,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고흐의 정신병적인 광적인 증세는 밤하늘의 별을 이와 같이 꿈틀거리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모든 것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작가, 이것이 그 작가가 생각, 감정이 담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란 거죠. 자, 이 그림은 고흐가 그린 까마귀가 나는 밀밭입니다. 이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 고흐의 최후의 그림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다음날 고흐가 권총 자살을 하거든요.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들판의 밀밭이 이제 아주 풍성하게 바람에 크게 물결치고 있지만 이 밀밭 한가운데 길은 중간에서 끊기고 말죠. 아마 이것은 그리고 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밤하늘처럼 이제 푸르시안의 하늘빛을 보쳐주고 있는데 이러한 그런 어두운 분위기와 길가에 어떤 길목이 끊겨 있는 이런 모습들은 고흐의 어떤 생이 다한 그런 생의 막바지에 다다른 그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갱이 그린 황색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림 보시면 그리스도를 노란색으로 표현하고 있고 붉은색으로 표현하고 있고 들판을 평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림에는 이런 십자가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모습을 평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또 이 고갱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관성과 이런 분명한 그려지는 모습에 분명한 어떤 평면적인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어떤 입체 화풍이라든가 어떤 묘사를 생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도상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인데 이러한 것이 오늘날 현대 그래픽의 이런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고 자, 여러분 이제 타히티 고갱은 마지막에 말년에 타히티 가서 목숨을 이제 잃는데 그 타히티라는 이제 원시 섬에 가서 자, 원시인의 삶을 원시적인 색채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렬하고 평면적이고 원시적인 색채로 표현하고 있는 고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현대 회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후기 인상주의 화가 세잔과 반고 고갱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